시청자 비평 플러스에서 YTN을 들여다봅니다.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염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 미흡한 불씨 관리 등 여러 문제점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전한 YTN의 보도를 오늘 뉴스 리뷰와이에서 짚어봅니다. 화면 너머의 목소리까지 듣고 답해드립니다. 시청자 톡톡Y로 도착한 의견들 함께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경철입니다. 찬바람이 매서워지는 12월은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어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5년간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 중 절반 정도가 12월에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눈이나 비가 내린 후에는 도로 표면에 얇은 얼음막이 형성되기 쉬운 만큼 겨울철 운전 시에는 가급적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주행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먼저 시작합니다. 네, 오늘 뉴스 리뷰와의 시간 YTN이 전한 홍콩 아파트 화재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지원 시청자 평가원입니다.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입니다. 자,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가 전 세계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습니다. 이번 대형 화재 요인으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나 또 그물망 등 가연성 자재 사용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확한 발화 원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후 관련한 홍콩 현지 소식이 계속해서 YTN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YTN의 보도들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현지 시각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50분쯤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7개 동에 걸쳐서 무려 43시간 동안 퍼져 오늘 녹화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번 참사는 1948년 창고 화재 이후 77년 만에 가장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기록됩니다. 시간 순으로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YTN에서는 피해 규모와 추정되는 원인을 포함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초기 보도해 정보의 공백을 줄였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에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10여 명 수준으로 집계됐는데 인명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4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사망자가 36명이었는데 치료를 받던 중상자 가운데 숨진 주민들이 더 나왔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보수 공사에 나선 작업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봤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번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화재 피해가 컸던 겁니까? 네, 무엇보다 보수 작업을 위해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이 나일론 보호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쉽게 불이 붙는 소재들인데다 사건 발생 직후 초기 사망자, 실종자, 진화 진행 상황 등 시청자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렸는데요. 국제 재난이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띠는 만큼 빠르게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적시해 업데이트했습니다. 특히 대나무 비계와 스티로폼, 부실한 공사용 안전망, 경보기의 미작동이 화재를 키운 원인이었음을 지목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러한 해외 재난 보도의 특성상 실종자 규모 추정 방식에 있어 초기에는 일부 외신이나 홍콩 당국의 공식 발표를 인용하게 되는데요. YTN은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사망자 수 등 피해 규모가 수시로 변동하는 초기 단계에서 혼란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 재난 보도는 사상자 수와 같은 재난 규모와 원인에 대한 추정 등 종합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어려운 보도인 것 같습니다.
YTN에서는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 보도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에 두며 다른 언론사와 차별점을 꾀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화재 참사 초기에 신속한 산해 결정을 통해서 베이징에 있는 특파원을 홍콩 현지로 이제 급파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카메라 기자 2명을 추가로 현지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외신으로 전해지는 현장이 아닌 YTN 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고 또 카메라에 담은 영상을 시시각각 국내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특별히 보도에 주안점을 둔 부분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생생한 현장, 생생한 현지 목소리에 중점을 뒀습니다. 참사 현장은 물론이고요. 주변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또 현지 정부나 소방당국, 경찰당국 그리고 화재 참사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전달을 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에 비해서 현지 파견 취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만큼 취재 기자는 물론이고요. 카메라 기자까지도 직접 마이크를 잡고 보도에 참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검증과 신속성 사이의 균형을 잡는 데 힘을 썼는데요. 분초를 다투는 속보 경쟁에서 자칫 오보 위험이 크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통상 대형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제목의 보도가 이제 확산되기 쉬운데요. 하지만 YTN은 확인된 내용만을 보도하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보도의 신뢰성을 지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맥락 제공과 계속되는 후속 보도에도 중점을 두도록 할 예정인데요.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고 피해 규모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또 사전에는 막을 수 없었는지 등 제도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안전 규정과 법적, 제도적 차이를 짚어주고요.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 등 후속 과정도 꼼꼼하고 꾸준하게 추적 보도할 계획입니다. 예. 자,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국내와는 달리 물리적으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취재 환경이었죠. 그럼에도 홍콩에 거주하는 한인 회장과 전화 연결을 하고 또 특파원도 바로 파견해서 현지 상황을 초기부터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일단 관련 보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의 발표나 외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의 강점을 살려서 차별화된 보도를 다각도로 진행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화재 현장에 있던 현지 한인 회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대피 현황이나 한인 피해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타경균 한인 회장은 자신이 홍콩에 30년 넘게 살면서 겪은 최악의 참사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는데요. 아직까지 붉은 불길이 좀 보이고요. 예. 조금은 연기가 더워져가지고 완전히 불소된 진압이 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홍콩을 제가 온 건 1995년 왔는데 30년쯤 살고 있는데 96년도에 한번 구정 쪽에서 나가지고 파괴자가 나가서 41명인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런 대형 사고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홍콩에는 한인들이 한 2만 명이 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인 피해는 없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상황을 보고 있고. 이에 홍콩 당국도 화재 경보를 가장 높은 단계인 5단계로 격상했다고 말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짚어줬습니다. YTN은 사전에 준비한 자료 화면과 함께 인터뷰 질문을 이어가며 시청자들이 사건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 YTN은 직접 특파원을 연결해 화재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네, 홍콩입니다. 네, 이제 화재 발생 사흘째로 접어들었는데 현장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시커멓게 그을린 32층짜리 아파트 보이십니까? 날이 밝아오면서 참혹했던 화재 현장이 햇빛 아래 고스란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철야 잔불진에 나섰던 소방대원들도 지금은 장비를 접고 구조 수색 작전으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드론을 띄우고 망치나 도끼 등을 든 채 참사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파원은 참혹했던 화재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보도에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불길이 잦아들음에 따라서 소방대원들이 구조 및 수색 작업을 벌이고 화를 면한 주민 900여 명은 임시 대피소로 옮겨졌다고 전하며 현장 소식을 일목요연하게 브리핑했습니다. 이어서 현지에 파견된 기자를 통해 이재민의 막막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직접 생존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피소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사실적으로 다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약 500m쯤 떨어진 곳에 중학교 한 곳이 있는데요. 생존자 900명쯤 되는 사람들의 임시 대피소로 꾸려졌습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약 500m쯤 떨어진 중학교. 행여 구조 소식이 들릴까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실종자 가족들은 불안감에 오열하고 맙니다. 근처 광장엔 언뜻 벼룩시장처럼 보이는 장터가 생겼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옷가지며 생필품들을 무료로 나눠주는 곳입니다. 재난 이후 직면한 임시 거주지 문제를 조명하며 시청자들로부터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특히 무료 배급소가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은 자발적인 참여로 조달되고 조직된 점을 전하며 공동체의 연대 메시지를 담고 치유와 위로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처럼 홍콩 현장 상황이 생생하게 전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취재진들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현장을 발로 뛰는 보도와 더불어서 전문가와의 인터뷰 또한 다른 방식으로 보도의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홍콩의 특징을 전문적인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 YTN 보도에서 좀 충분히 다뤄졌습니까? 네, 전문가의 인터뷰를 담은 보도는 많았는데요. 그중 홍콩 아파트 화재 원인과 관련해 대나무 비계 논란과 책임 공방에 대해 단순한 비계 탓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나무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옵니다. 呢個係事實嚟嘅，呢個都係事實嚟嘅。但係咧，即係如果你話喺地盤施工嚟講咧，就算係竹棚嚟講，你有啲煙頭跌落去啊，或者你揾打火機去燒佢啊，其實金屬棚竹棚。So it's kind of from initial fire to facade widespread fire, then to multiple like spots of the residential unit fire. So that is how the fire become so devastating. YTN에서는 건설업자 총연합회 회장, 홍콩 폴리테크닉대 조교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참사의 원인은 공사업체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준 미달의 안전망과 인화성이 강한 스티로폼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종 외신 및 홍콩 매체를 인용한 YTN 보도에서는 관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전하며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 대나무가 아니라 당국이 민생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발생한 인재임을 부각했습니다. 이어 보수공사용 비계를 덮는 그물망이 안전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처음 화근으로 지목된 대나무 틀이 아니라 중국산 값싼 그물망이 문제였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입니다. 以每卷54蚊買咗2300卷，但係呢批嘅防護網係未達防阻燃嘅標準嘅。 대중의 증오를 선동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온라인 청원을 주도한 대학생이 시작이었습니다. 홍콩 화재 참사로 당국에 대한 누적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며 이번 참사가 중국의 홍콩 장악력에 대한 시험대가 됐다고 로이터 통신을 인용하며 정치, 사회적 영향으로 사건의 파급 효과를 알려 의미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재난 보도의 심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 홍콩 건축법이나 규제 전문가 혹은 홍콩 도시계획 전문가 등을 통해 현지적인 맥락을 더욱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한국 전문가의 해석이나 외신의 인용도 유용하지만 왜 홍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보다 깊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현지 전문가와의 대담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해외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와의 긴 시간을 할애한 대담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부분은 홍콩 현지 업계 관계자나 또 전문가와의 직접적인 대담 혹은 인터뷰가 구체적인 정보 전달에 유용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예. 이제 전문가와의 대담이나 인터뷰는 정보 전달을 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툴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는 대형 사건 사고 같은 경우는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비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당장 피해 규모나 원인 파악 등 발생 위기의 보도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사례에 대한 깊이 있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국내에서 값진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요, 현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에 상주하고 있는 특파원을 활용해서 대형 사건 사고와 관련되는 현지의 건축, 소방, 법률, 도시계획 등 분야별 현지 전문가와 사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협력 계약을 맺는 방식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파원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단순 보도뿐만 아니라 현지 제도와 법규 그리고 안전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사전 또는 사후에 특파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공동 취재나 자료 공유 등을 통한 현지 언론과의 협업을 강화해서 맥락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분석을 담아내는 보도 프레임 만들기입니다. 단순 사건 중심 보도를 탈피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중심에 두고 보도하는 기본 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해외의 각종 법 규정과 안전관리 체계를 비교해서 시청자들이 그 제도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 사고. 이 사회 안전 시스템이 무너질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했는데요. 특히 아파트형 주거 문화가 보편적인 우리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과 후속 조치 과정은 물론이고 우리의 건설 환경과 재난 대응 체계도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감시와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시청자의 알 권리와 보도 가치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방송을 꼽아보는 디딤돌 뉴스 시간입니다. 자, 평가원님,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보도,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 디딤돌 뉴스로 고층 건축물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돕는 YTN 대담을 꼽았는데요. 재난은 국경을 넘어 인류 공통의 안전 이슈로 인식됩니다.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 소식을 전한 보도들은 단순한 해외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고층 건물의 안전 문제에 대해 공익적인 의제를 설정하는 데 기여 있는데요. 해당 대담의 경우 전문가가 출연해 홍콩 화재를 계기로 국내 안전 불감증에 대한 미러링 효과를 제공하여 공익적인 논의를 유도하고 국내 안전 상황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해 시청자들의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축법 기준, 화재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옥상 대피나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 등 실제 상황에서 시청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어 유익했습니다. 네, 자, 안전공학 전문가와의 대담으로 국내 고층 건물 화재 시 대비책을 살펴봤는데요. 이 대담에 관한 비하인드, 제작진을 만나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그 홍콩 아파트 화재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화면 자체도 굉장히 건물 전체가 그리고 또 여러 개 동이 불에 타는 모습은 사실 많은 화재 사건을 봤지만 쉽사리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화재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불이 나야 그렇게 한 건물 전체가 탈 수 있는지,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에선 그런 화재가 안 날이라는 보장은 없으니 우리나라는 안전한가,
진단해보고자 그 대담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어떤 시청자가 봐도 납득이 가능한 전문가를 모시는 게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것처럼 화재 사고면 이제 관련 전문가, 사건 사고나 법적 다툼이 이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관련된 전문가를 모셔야 그 시청자들도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전문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섭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 구성, 대담 구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가장 잘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해소할 수 있을까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어떻게 될지나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좀 준비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를 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터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와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포항제철소 사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청소를 하던 노동자들이 가스에 중독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얼마 전 포항제철소에서 노동자들이 가스에 중독된 사고를 전하며 지난 사고들을 짚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입니다. 이곳에서 배관 찌꺼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이 가스를 마셔 쓰러진 건 오후 1시 40분쯤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6명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설비 점검하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시고 1명이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상황 설명과 지금까지 일어났던 노동자 사망 사고를 지적하며 대책이 필요함을 짚은 보도였는데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를 보도했는데 포스코가 그동안 발표한 재발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포스코에서 발표했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지난 7월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작업하던 2명이 추락,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으며 건설 계열사인 포스코 ENC에서도 잇따라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포스코는 지난 8월 그룹 안전 특별 진단 TF를 신설하고 안전 전문 자회사 포스코 세이프티 솔루션을 설립하는 등 안전 혁신 체계를 강화했는데요. 기존 임원 중심 회의를 현장 토론형 회의체로 바꾸고 임원 전원이 사고 현장을 찾아 원인 분석과 대책을 직접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했는데요. 또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에 장학사업과 유가족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산재가족 돌봄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조직을 본사 중심에서 현장 중심 체계로 개편했는데요. 건설안전연구소와 스마트안전기술그룹 등을 통합해 재해 원인 분석, 제도 개선, AI 기반 기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도 확대했는데요. 영상 분석을 이용한 개고부 덮개 해체 감지, 지게차 접근 알림 시스템을 50여 개 현장에 적용하고 스마트 플랫폼을 통해 위험 감지와 데이터 관리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RSV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해마다 날씨가 추워지면 기승을 부리는 호흡기 질환인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RSV 환자도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인 RSV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높은 금액의 예방 주사를 국가 예방 접종에 포함시킬 필요성을 짚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겨울철이면 보건당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호흡기 질환 가운데 하나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RSV입니다. 전파력이 강하고 물체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도 감염이 됩니다. 특히 영아들이 RSV에 걸리면 새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악화한 뒤 천식이나 급성 중이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RSV의 증상을 짚고 특히 영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 질병임을 알리며 예방 주사가 미국에서는 무료 접종임을 전했는데요. 급증하는 RSV 환자 현황과 국가 예방 접종 도입 필요성을 보도했는데 올해 환자가 늘게 된 배경과 예방 접종에 대한 정책 현황 등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RSV 환자가 증가한 배경과 예방접종 정책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영유아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RSV 감염에 더해 지난해보다 약 2달 빠르게 유행 중인 독감, 그리고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확산과 재감염 사례가 늘면서 트리플 데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인데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으로 RSV 노출이 줄어들면서 사회 전반의 면역 수준이 낮아진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면역 공백으로 인해 올겨울 RSV 유행이 예년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도 RSV 예방 항체 주사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RSV 예방 항체 주사의 국가 예방 접종 도입을 위한 논의는 지난 9월 개최된 영유아 호흡기 감염병 관리 방안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질병관리청 손영래 의료안전예방국장이 영유아 RSV 예방 항체 주사의 도입 여부를 놓고 새로운 카테고리로서 국가 예방 접종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신중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RSV 예방 항체 주사를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의 우선순위로 포함시킬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아의 세 번째 주제는 캠핑용품 사망사고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겨울철 캠핑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겨울철 캠핑장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 사망한 사고를 전하며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색도 냄새도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몸에 들어오면 산소 운반을 막는 피 속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실험에선 밀폐된 텐트에서 휴대용 가스 난방기를 켜자 15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1600ppm까지 치솟았습니다. 색도 냄새도 없는 일산화탄소가 중독됐을 경우 얼마나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겨울철 캠핑 시 주의할 점을 짚은 보도였는데요. 겨울철 차박과 캠핑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을 경고한 보도였는데 관련해 캠핑 난방기구에 안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에서 캠핑 난방기구의 안전 규정을 정리해봤습니다. 겨울철 난방용으로 각광받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는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호는 두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열교환기 누설 및 물통로의 내압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연소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농도 허용 기준은 0.1%, 온풍 온도는 150도 이하, 매연 농도는 4 이하로 각각 제한했습니다. 이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무시동 히터 안전 규정을 준용한 것인데요. 전원 공급 안전장치와 과열 방지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과 함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 등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에탄올 화로 역시 감성 캠핑 아이템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 중 연료를 보충할 경우 화재 위험이 크고
제품이 넘어졌을 때 연료가 유출되면서 불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에탄올 화로의 쓰러짐 방지 설계와 사용 중 연료 보충 방지 구조 등을 포함한 안전 기준을 올해 안에 제정할 예정인데요. 시행은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6년 내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토가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YTN의 보도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보다 깊이 있는 시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